안녕하세요. 송교입니다. 코로나19 이겨내시고 온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방에서 혼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제 아이들이 다니던 송파 가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교실에서 폭력에 반대하는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학교 폭력에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각 구에 있는 교육지원청, 서울의 경우 11개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합니다. 송파에 있는 초중고교의 경우 잠실 이동에 있는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합니다. 오늘 1회차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아셔야 할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뼈대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회차와 3회차에서는 관련 학생 중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염려하면서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학교폭력 4단계는 첫째, 학교에서의 사건화 단계, 둘째, 교육청의 조치 결정 단계,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조치의 이행 또는 불복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학교에서의 학교 생기부 삭제 단계입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 학교 폭력의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상해를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카톡방에 초대해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험담하고 이런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톡이나 페이스북, 또 페이스북 메시지 공간에서 이런 새로운 학교폭력 형태는 부모나 선생님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에서는 자녀와의 긴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학교에서의 사건화 단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폭력 사건은 아는 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아는 학생과 관련해서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이라고 규정되는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학생들 사이에는 그 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서로 알고 같이 지내던 학생들이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구분되고 나뉘는 것일까요? 이 과정이 교육적이고 공정한가라는 것이 1단계 학교에서의 사건화 단계의 고민입니다. 어떤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고 어떤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여전히 학교입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그 1차적 결정을 합니다. 학교 전담기구는 교감 선생님,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부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합니다. 학교 전담기구는 조사 이외에도 생기부 기록 삭제를 심의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일단 신고를 한 학생이 피해 학생, 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학생이 가해 학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 학생으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불리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학교 전담기구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저는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보다는 관련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관련 학생 양측이 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제도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 제도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을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려면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에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추어야만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학교 차원의 자체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미하고 가벼운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미하고 가벼운 사건에 해당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어야만 합니다. 먼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또는 즉각 그 피해가 복구되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행위가 지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신고, 진술, 그런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가볍고 경미한 사건인데, 이때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면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학교 전담기구의 자치 해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까다로운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학교 자치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는 위에서 본 경미한 사건이 아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폭력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폭력에 함께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교와 또 학부모가,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학생들에게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없는지 더욱 열심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화가 시작되면 먼저 자녀와 사건의 실체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전담기구 조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편견이나 차별 없이 조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하시게 될 학생 확인서 또 보호자 확인서를 꼼꼼하게 우리가 유리한 내용은 빠뜨리지 말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단계 교육청에서의 조치 결정을 보겠습니다. 2단계로 일단 넘어온 사안들은 학교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변호사, 경찰, 학교폭력 관련 교사, 또 전문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전담기구가 보낸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확인서를 보면서 이러한 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학생과 학부모를 모셔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폭력의 심각성. 둘째, 폭력의 지속성. 이 폭력의 지속성은 일방적이고 우월적 지위에서 지속적인 폭력 행사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관점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셋째, 폭력의 고의성. 넷째,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다섯째, 화해의 정도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이 5가지 사항의 강도,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합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해당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2단계에서의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의 심의는 9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 학생에 대해서 서면 사과를 하게 합니다. 이때는 가해 학생이 사과 편지를 써서 학교에 내면 학교에서 전달해주는 방식을 보통 취합니다. 두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서로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이거나 기한을 정해서 접촉 금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별도로 어떤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접촉 금지가 유효합니다. 다른 의도 없이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의도성을 가장해서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또는 빈번하게 접촉할 경우에는 접촉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추가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 넷째, 사회봉사. 그리고 5번째, 학내의 전문가의
의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출석 정지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조치이죠. 일시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출석 정지 기간은 가해 학생의 출석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결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학급 교체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여덟 번째, 전학 조치입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도가 높은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초등과 중등의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병과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가해 학생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 단계에서는 심의위원 앞에 출석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 학생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학부모로서의 솔직한 입장, 또 학교에서 충분히 제대로 조사된 것인지에 대한 의견,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과, 또 그동안 사과 합의를 위해서 피해 배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자녀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교육 계획을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조사된 것 중에 억울한 부분,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로 학생과 학부모가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는 불복하는 단계입니다. 교육지원청이 내린 조치에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달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아셔야 될 것이 그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조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들여야만 조치의 집행이 보류됩니다. 전학 처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워낙 심각한 조치이고 또 학교 안에서 그동안 이루어놓은 관계나 성과가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아까 본 그 5가지의 기준, 그것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잘 판단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생기부 삭제 단계입니다. 교육지원청이 내린 모든 조치가 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신 1호 조치 서면사과, 2호 조치 접촉금지, 3호 조치 학교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기부 기재를 일회 유보합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졸업 전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청구된 것만으로는 기재된 내용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경미한 조치는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호 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학교봉사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이행하지 않아서 기재된 경우, 그리고 7호 학급 교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그런데 학교 전담기구가 심의를 해서 비로소 삭제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의 4가지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심의를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의결돼야만,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삭제됩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삭제하려면 첫째,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 학교폭력 조치 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셋째, 담임교사가 그런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새로 바뀐 학교폭력 제도를 4단계로 나누어 짚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단계 학교에서의 사건화 단계, 2단계 교육지원청에서의 조치 결정 단계, 그리고 3단계 조치를 이행하거나 불복하는 단계, 그리고 4단계 생기부 삭제 단계입니다. 저는 교실에서의 폭력을 반대하는 폭력 감수성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폭력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학교 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2회차와 3회차에서는 관련 학생 중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이 학부모가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염려와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겨내시고 온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